여러분, 만약 길을 걷다가 뼈가 뚝 부러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겠죠. 네네, 그렇죠. 엄청 아플 거고 당장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겁니다. 그럼 그 까만 바탕 위에 찌그러지고 어긋난 하얀 뼈의 선이 아주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자, 여기 부러졌네요. 깁스합시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통증이 있고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아주 뭐랄까 수학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질병의 발견과 치료라는 게 보통 다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막 보내면 기계로 확인하고 고치는 그런 식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아주 깊게 파헤쳐본 이 질병 앞에서는 그런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전혀 통하지 않죠. 아프지도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보일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 내 손으로만 만져질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 중년 여성 질환 증가율 1위이자 전체 여성암 1위로 굳건히 자리 잡은 질병이죠. 바로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유방암입니다. 이 질병의 현실은 진짜 무슨 안개 낀 숲을 헤매는 것처럼 복잡하고 흐릿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유방암이야말로 그 의학적 진실과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는 상식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연한 공포에 떨지 않으시도록 이 안개 낀 숲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방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완치 후의 산까지 오늘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첫 번째 오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있죠. 보통 여성분들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거나 뻐근하게 아프면 제일 먼저 혹시 유방암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내시잖아요. 그렇죠. 통증이 있으면 암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방암은 통증이랑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게 질병이 생기면 아파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암세포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시면 왜 초기 유방암이 통증이 없는지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는 거죠. 암세포의 생존 전략이요? 네, 암세포의 유일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숙주 몸에서 살아남아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 조용히 몸집을 불리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만약 초기부터 숙주,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극심한 통증을 막 유발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막 병원에 달려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로 떼어내달라고 난리가 나겠죠?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출동하거나 의학적인 개입이 시작되면 암세포 자신도 꼼짝없이 죽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려고 일부러 통증을 안 만드는 거네요. 네, 철저히 침묵 속에서 숙주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유방의 통증은 사실 암이라기보다는 생리주기에 따른 여성 호르몬 변화라던가 스트레스, 아니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유선 조직이 팽창해서 아픈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와, 진짜 숙주한테 안 들키려고 통증을 숨긴다니 이거 약간 소름 돋는 전략인데요.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매달 샤워할 때 자가검진으로라도 막 만져봐야 한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자가검진 캠페인도 많이 하죠. 근데 이 자가검진의 현실도 우리가 아는 거랑은 꽤 다르더라고요. 자가검진이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져서 뭔가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데? 하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그 종양의 크기가 최소 1.5에서 2cm는 되어야 합니다. 1.5cm면 거의 손톱만한 크기잖아요. 몸속에 그만한 덩어리가 생길 때까지 손으로는 모른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1.5cm라는 크기가 의미하는 팩트가 사실 더 뼈아픕니다. 종양이 만약 그 정도 크기로 자랐다면 이미 유방암 2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와, 세상에. 만져지면 이미 늦었다는 거군요. 네, 즉 자가검진으로 발견해서 병원 문을 딱 두드릴 때는 이미 가장 치료하기 좋은 그 조기라는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프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을 때 초기에 찾아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유독 현대 여성들, 특히 한국의 30, 4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서양식으로 막 빵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식습관도 영향을 주긴 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 원인은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출 기간이요? 네, 한 100년 전 여성과 현재 여성의 생물학적 타임라인을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요새는 영양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초경이 10살에서 11살로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벌써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반면에 폐경은 50대 중후반으로 늦춰졌죠. 아, 생각해보면 옛날 어머니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막 대여섯 명씩 낳고 모유 수유도 몇 년씩 길게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임신하고 수유하는 기간에는 생리를 안 하니까 호르몬 분비도 좀 쉬어갔을 텐데 현대 여성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적게 나오니까 그 쉬는 시간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생리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여성의 유방 조직은 임신을 준비하면서 팽창하고 증식했다가 임신이 안 되면 다시 가라앉는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횟수가 이렇게 막 많아질수록 그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암세포가 생겨날 확률도 수학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40년 가까이 한 달도 안 쉬고 이 세포 증식 사이클을 팽팽 돌리고 있는 셈이군요. 네, 생물학적 타임라인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확 와닿네요. 그럼 이렇게 높아진 위험 속에서 만져지지도 않는 초기 암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국 여성들의 진단 현실을 나타내는 아주 찰떡 같은 이미지를 하나 떠올렸는데요. 오, 어떤 이미지인가요? 바로 아마존의 빽빽한 열대우리입니다. 아하, 한국 여성의 7, 80%가 해당한다는 치밀 유방을 설명하기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 가면 기계로 가슴을 꽉 눌러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걸 위에서 숲을 내려다보는 헬리콥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서양 여성들 유방은 지방 조직이 많아서 성긴 들판과 같습니다.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들판 위에 덩그러니 떨어진 하얀 돌멩이, 즉 암덩어리가 엑스레이상에 아주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서양은 발견이 쉬운 편이죠. 근데 한국 여성들은 나무와 넝쿨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치밀 유방, 즉 열대우림인 거예요. 위에서 아무리 헬리 타고 사진을 찍어봐야 울창한 나뭇잎에 가려져서 그 숲 바닥에 숨어있는 1cm짜리 하얀 돌멩이는 절대 안 보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치밀한 유방 조직도 하얗게 보이고 암 덩어리도 똑같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둘 다 하얀색이니까 보호색을 띤 것처럼 숨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매년 엑스레이 꼬박꼬박 찍고 정상 판정 받으셨는데 불과 몇 달 뒤에 암 2기 진단받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와, 그러니까 헬리기에서 사진만 틱 찍고 끝낼 게 아니라 직접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나무 사이사이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뒤지는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에게 초음파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생명줄과 같은 필수 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음파로 숲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종양을 찾아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처럼 무조건 메스를 대고 크게 도려낼까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유방암이라고 다 똑같은 유방암이 아니라는 게 이 현대의학 파틀에서 가장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에도 성격이 있죠. 암세포도 성격이랑 체질이 달라서 그 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맞춤형 타격이 가능해지잖아요. 크게 세 가지 얼굴로 나뉘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현대의학이 얼마나 개별 맞춤형으로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세포 표면에 어떤 수용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 패러다임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죠. 네, 아까 원인으로 꼽았던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얌얌 먹이로 삼아서 자라는 암입니다. 상대적으로 순하고 천천히 자라는 편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암이 비교적 순하긴 한데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5년, 10년 뒤에 늦게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완전히 차단하는 항호르몬제 알약을 엄청 오래 먹어야 한다면서요? 네, 보통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매일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암세포의 먹이 공급줄을 아예 장기적으로 끊어버리는 작전이죠. 아니 잠깐만요. 여성 호르몬을 10년 동안이나 강제로 차단한다고요?
그럼 3, 40대 한창 젊은 환자분들도 약을 먹는 동안에는 사실상 당제로 폐경 상태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위적인 폐경 상태가 되는 거죠. 극심한 안면 홍조에 막 갑자기 우울해지는 감정 기복에 관절 통증이랑 골다공증까지 온다고 들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생명에 당장 지장이 없어서 순환암이라고 부를지는 몰라도 환자가 일상에서 그 10년 동안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대가는 절대 순한 게 아니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생존율 자체는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환자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는 이 현상을 우리 의학계에서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이 호르몬 타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전체 환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허투 양성 유방암입니다. 이 암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암세포 표면에 막 빨리 분열하고 성장해라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무수히 많이 솟아있는 암이잖아요. 네, 맞아요, 안테나. 안테나가 막 사방에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세포가 엄청 공격적으로 미친 듯이 빨리 자라겠죠? 과거에는 이게 제일 치명적이고 무서운 암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하지만 현대의학의 아주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안테나의 존재를 딱 발견하고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역이용이요? 어떻게 찌르나요? 이 안테나 표면에만 껌처럼 착 달라붙어서 성장 신호가 아예 내부로 전달되지 못하게 뚜껑을 덮어버리는 약을 개발해낸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게 바로 기적의 표적 치료제라고 불리는 허셉틴입니다. 적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를 역으로 우리의 정확한 타겟으로 삼아버린 셈이죠. 진짜 짜릿한 반격입니다. 뚜껑을 덮어버린다니 너무 통쾌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타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전체의 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삼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뭔가 세계가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허투 안테나도 없는 타입이죠.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암 성장 속도도 무섭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젊은 환자분들이 진단받으면 정말 많이 우는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아니, 호르몬 약도 안 듣고 표적으로 삼을 안테나도 없으면 관역이 아예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뜻 아닌가? 그럼 그냥 시한부 선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절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관역이 없으니까 스마트 폭탄을 날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관역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생물학의 원리를 조금만 비틀어 보면 엄청난 희망이 보입니다. 생물학의 원리요? 이 삼중암성 유방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 분열 속도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아니, 암세포가 미친 듯이 빨리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전적인 항암 화학 치료 있잖아요. 아주 독한 항암제를 혈관에 투여하는 방식이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링거로 맞는 항암제요. 이 화학 항암제는 사실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모형을 보고 구분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미친 듯이 빨리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무식하게 찾아가서 독을 퍼붓는 융단 폭격에 가깝거든요. 아하. 그래서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고 입안이 막 크는 것도 우리 몸에서 모낭세포나 점막세포가 평소에 분열을 아주 빠르니까 항암제가 얘네들을 암세포로 착각하고 공격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성장 속도가 다른 암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단 말이에요. 아, 폭주 기관차처럼요? 네, 그래서 항암제가 몸에 딱 들어오면 이 미친 듯이 분열하는 삼중음성 암세포들이 그 항암제의 독을 마치 스폰지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쫙 빨아들입니다. 와, 대박. 관역이 없어서 핀포인트 표적 치료는 못하지만 오히려 무식하게 들이붓는 이 화학 항암제의 융단 폭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면서 스스로 괴멸해버리는 거죠. 와, 저기 막 폭주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오히려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낭떠러지로 휙 밀어떨어뜨리는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방암 치료 패러다임 작전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옛날에는 무조건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위험하니까 오늘 당장 가슴을 크게 잘라냅시다 이랬잖아요. 네, 선수술 후 항암이 기본이었죠. 근데 지금은 허투 영성이나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안 하고 선행항암을 먼저 한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메스를 먼저 대는 게 아니라 항암제를 먼저 쫙 투여해서 암의 크기를 확 줄여놓는 마법 같은 작정입니다. 종양 크기를 줄인다고요? 네, 실제로 4.5cm짜리 거대한 종양을 수술 전 선행항암 치료로 2.2cm, 절반 이하로 줄인 뒤에 아주 안전하게 수술하는 경우가 요새는 흔합니다. 와, 반토막이 나네요. 심지어 수술하려고 가슴을 딴 열어보니까 독한 항암제의 암세포가 완전히 다 녹아내려서 흉터만 남아있고 암덩어리는 100% 사라져있는 완전 관해 상태가 되는 기적 같은 일도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와, 종양을 미리 쪼그라뜨려 놓고 수술을 하니까 여성의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전절제 비율이 예전에는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30%까지 뚝 떨어지고 반대로 자기 유방을 살리는 보존술이 70%로 훌쩍 높아졌더라고요. 네, 의학의 승리죠. 그리고 수술 기법 자체도 상상을 초월하게 진화했습니다. 제가 로봇 수술 얘기도 봤고 특히 수술 과정에서 감실 인프저를 찾아낸다는 용어를 봤는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비유를 하자면 성문 앞을 지키는 첫 번째 보초병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에 생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려면 반드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 나는 길목을 거쳐야 하거든요. 아, 겨드랑이 쪽으로 도망가는군요. 네, 그래서 수술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나 파란색 염료를 딱 주사해서 암세포가 도망갈 때 거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림프절, 즉 첫 번째 보초병을 눈으로 찾아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보초병 림프절만 딱 떼어내서 수술실에서 현미경으로 바로 검사해 보는 거군요. 만약에 그 보초병이 암세포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깨끗하다면요. 그 뜻은 암세포가 성문을 넘지 못하고 유방 안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되죠. 다행이네요. 네, 그럼 굳이 그 겨드랑이 림프절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 파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다 파냈기 때문에 환자들이 평생 팔이 퉁퉁 붓는 림프 부종 같은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렸거든요. 아, 림프 부종 진짜 고통스럽다던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게다가 피치 못하게 전절제를 해야 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요즘은 수술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조 진피를 이용해가지고 유방을 다시 복원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시재건 수술이죠. 사람 피부 조직이랑 똑같이 거부 반응 없이 처리된 인공 피부를 넣어서 원래 가슴 형태를 그대로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요새는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유두 모양까지 딱 만들고 실제랑 똑같은 색상으로 타투, 문신까지 싹 해준다면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몸에 고정난 세포를 고치는 걸 넘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환자들의 그 뼈아픈 성실감까지 꿰매주는 진짜 완벽한 심리치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의료진이 이제는 질병의 제거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서 환자가 병원 문 밖을 나선 후의 삶까지 깊이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활용하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아, 유전자 검사.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면 딱 안젤리나 졸리 생각나잖아요. 네, 맞아요. 졸리 효과라고도 하죠. 아, 피 뽑아가지고 내 유전자 변이 있는 거 확인하고 가족력 있으면 졸리처럼 미리 다 잘라내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깊게 파보니까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전자 검사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이걸 완벽히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젤리나 졸리가 한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맞습니다. 이건 피를 뽑아서 진행하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 전체에 선천적인 유전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방 목적이 큰 검사군요. 네, 향후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새로 걸릴 위험이 워낙 높으니까 그걸 예측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삼중엄성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 브라카 변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올라파립이라는 아주 훌륭한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치료 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고요. 아하. 그럼 두 번째 검사인 온코타입 DX나 맘마프린트는 피를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피검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선천적 유전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수술로 떼어낸 그 암덩어리 자체 조직을 분석하는 검사거든요. 암의 유전자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 기억하시죠? 이분들이 수술을 무사히 딱 마치고 나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 독한 항암 화학 치료를 굳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5년 동안 호르몬 알약만 먹어도 제발 안 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일기초기암이라서 엄청 순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독을 품고 있는지 사람 눈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괜히 무서워서 독한 항암을 했다가 몸만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항암을 안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재발해버리면 딴을 치고 후회할 텐데 진짜 피말리겠네요. 그 지독한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유전자 검사입니다. 암세포의 조직을 떼어내서 수십 개의 유전자를 쫙 분석한 뒤에 이 암이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을 0점부터 100점 사이의 명확한 점수로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와, 점수로 딱 나오면 결정하기 너무 쉽겠네요. 네, 점수가 낮으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아예 건너뛰고 호르몬 약만 먹게 해주고 점수가 높으면 초기 암이어도 무조건 항암을 병행하게 하는 아주 확실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비용이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400만 원 선으로 좀 비싸긴 한데 불필요한 항암 고통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진단받고 수술하고 선행 항암에 유전자 검사까지 진짜 이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일상으로 딱 돌아오면 환자들이 한숨 돌릴 것 같잖아요. 네,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막 붙잡고 제일 절박하게 묻는 질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생님, 저 이제 밥상에서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거거든요. 아우, 진료실에서 정말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십니다. 재발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이 먹는 것에 대한 강박으로 확 이어지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이참에 제가 팩트를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 두유 같은 콩요리.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암을 쑥쑥 키운다더라.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수준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콩반찬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둘째, 우유나 유제품. 이것도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일상적인 식재료는 그냥 골고루 다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기력 보충하겠다고 큰맘 먹고 비싸게 지어 드시는 고농축 홍삼이나 출처불명의 건강보조식품, 무슨 즙, 액기스 이런 종류들입니다. 이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기운 없고 아프면 일단 무조건 홍삼부터 입에 털어놓고 보는데 왜 홍삼이나 영양제가 유방암 환자한테 독이 되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간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아까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매일같이 항호르몬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매일 약 챙겨 먹어야죠. 우리 몸의 간은 이 핵심 치료제를 열심히 해독하고 몸 곳곳에 흡수시키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고농축된 즙이나 액기스, 수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간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간이 그거 처리하느라 넉다운 돼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간이 지쳐버려서 정작 재발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 항호르몬의 약효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약효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살이 막 쪽쪽 빠지고 수척해진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분들이 고기도 막 억지로 드시고 어떻게든 살이 찌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유방암은 반대로 수술 후에 살이 찌면 재발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유방암과 비만의 관계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나 들어가 있고 밑에 모산자가 있다. 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간 게 산처럼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이러시던데 물론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냥 한자풀이고요. 살이 찌는 게 왜 직접적으로 유방암을 재발시키는 건가요? 그 우스갯소리가 참 뼈가 있는 농담인데요. 비만이 무서운 진짜 생물학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이 폐경을 딱 맞이하면 난소에서는 더 이상 암세포의 먹이인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공장이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 넘겨받아서 에스트로겐을 마구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와, 지방이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네, 즉 수술 후에 몸무게가 늘어서 뱃살이 찌면 내 몸 안에다가 암세포한테 밥을 퍼주는 거대한 에스트로겐 공장을 새로 뚝딱 짓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아하, 지방세포가 제2의 에스트로겐 공장이 되는 거군요. 그럼 콩반찬이나 우유 한 잔 마시는 걸 벌벌 떨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당장 빵이랑 단 것부터 끊고 뱃살을 빼는 게 진짜 가장 과학적인 재발 방지법이었네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유방암 진단 후에 체중이 10% 정도 증가하면 유방암 재발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6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도 잘 챙겨 드셔야 하지만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는 비만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신체 활동을 꼭 늘리셔야 합니다. 결국 건강의 왕도는 없네요. 불필요한 영양제, 즙, 엑기스 다 끊고 탄수화물 줄이고 오늘 당장 운동화 신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이게 진짜 재발 방지 약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관리만큼이나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 마음의 병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한 20% 정도가 투병 중에 우울증이나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으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수술로 인한 여성성의 상실감에다가 호르몬약 부작용으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또 재발에 대한 공포까지 다 뒤섞이니까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희망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1기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95%요? 10년 생존율이 그 정도면 사실상 거의 완치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네, 유방암은 이제 어디 숨어서 절망해야 할 병이 절대 아닙니다. 암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무기로 타격하면 충분히 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 만성질환이요. 실제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이 혹독한 과정을 딱 겪어내신 후에 건강한 식습관도 갖게 되고 운동도 매일 하시면서 암을 오히려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준 강력한 터닝포인트로 삼고 더 활기차게 살아가십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도 어떤 생존자분이 인터뷰에서 야, 내가 그 독한 항암도 이겨냈는데 이제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어딨겠냐 이러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아주 멋진 마인드죠. 안 들키려고 숨는 암세포의 생존 전략부터 시작해서 각 타겟을 노리는 표적 치료, 유전자 검사의 비밀, 그리고 지방세포의 진실까지 정말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오늘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싹 걷어내고 내 몸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의 갑옷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도발적인 화두요? 좋죠.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 확인했잖아요. 3, 40대 젊은 유방암 환자 급증의 근본 원인은 결국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지면서 생리를 40년 동안 쉴 새 없이 하게 된 현대 여성의 변화된 생물학적 타임라인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임신 출산이 줄어들면서 쉴 틈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미래의학의 다음 목표는 단순히 생겨난 암세포를 무기로 쏴 죽이는 것에만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예방을 넘어설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건가요? 네, 우리의 뼈나 혈관 같은 전체적인 건강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이 호르몬 노출 기간, 즉 생물학적 시계 자체를 아주 안전하게 일시 정지시키거나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신약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생물학적 시대를 일시 정지한다고요? 고장난 몸을 수리하는 치료의 시대를 훌쩍 지나서 이제는 질병이 아예 싹 트지도 못하도록 신체의 진화 속도와 호르몬 사이클을 인간이 직접 디자인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와, 인간의 생물학적 시계를 디자인하는 시대라. 암이랑 싸워서 이기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환경 자체를 리모델링한다는 발상이 진짜 도발적이고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의학은 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진짜 그러네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은 유방암이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이 신체 디자인의 시대가 어떻게 다가올 것 같으신가요?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미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고 넓은 지식들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